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임시국회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여야의 원구성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중단됐던 여야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하며 당정 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는 다음 달 23일로 확정됐고 오는 24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을 담은 당원당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권리당원 투표를 포함하는 방식의 당원권 강화 방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동해 유전 시추계획에 대해 업체 선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 예산 투입 문제 등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국회 검증과 논의 방향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원 구성을 두고 여야 대치가 길어지는 가운데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여야가 조속히 원 구성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우 의장 주재하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진행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도 반쪽 국회가 재연됐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상임위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특위를 통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소희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동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회가 원구성 문제로 파행 중인 가운데 우원식 의장 주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중입니다. 일단 회동 모두 발언에서는 여야 모두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백지화를 주장하는 여당의 요구를 비판하면서 내일 당장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했고 여당은 일방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된다면 의장 주재 회동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면서 의장의 중립적인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네, 앞서 우 의장은 원구성 합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우 의장은 회동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국민 앞에 송구하다면서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도 여당이 원구성을 늦추는 것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원구성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총선 민심에 따라 11대 7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했죠.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상임위를 연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했습니다. 오늘 소위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여당 측이 불출석하자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 첫 회의도 열렸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 현안과 직결된 상임위임에도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책임감을 갖고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상임위를 보이콧 중인 여당은 오늘도 자체 특위와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 보고를 받았죠? 네, 현재 상임위를 보이콧 중인 여당은 의총을 통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개혁 보고를 듣고 방송 3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온 여당은 금요일까지 의원총회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 시간 동안 원구성 해결을 위한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대정부 질문 등 우 의장이 공언한 6월 국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여야가 원구성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 철회와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대표 후보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서울대 산하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내일 대한의사협회도 전면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계 파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와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지도자들이 서로 협의하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 때까지 환자들 지켜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당 의료개혁특위도 오늘 휴진이 시작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정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을 이번 주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선관위는 7월 23일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고 후보 등록을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받기로 했습니다. 또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8일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 기탁금도 대폭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저희가 나누어서 좀 부담을 덜어드릴까 합니다. 특히 45세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재정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젊은 층을 고려해서 50%를 감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 일정이 정해지면서 당권주자들의 출마 여부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권주자 하마평에 올랐던 안철수 의원은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고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이번 주말쯤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나경원, 윤상현, 김재섭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도 이번 주말쯤 출마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원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안도 확정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위원회의에서 대선 출마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정된 11개 항목을 일괄 개정하는 안을 두고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에선 반대표가 나왔지만 공개 토론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중앙위원 총 559명 중 501명, 89.62%의 중앙위원님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중 찬성 422명, 84.23%, 반대 79명, 15.77%로 재적 중앙위원분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래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사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당 지도부는 대통령 권리 등에 대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원권 강화와 당원 참여 활성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대의원대회 명칭을 당원대회로 바꾸고 원내대표 선출 시 기존의 제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제적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조항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개원 기자와 함께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지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국회가 이제 개원한 이후에 국회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요? 네, 당초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우선하면서 본회의가 열리진 않았습니다. 네. 우 의장은 대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는데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 의장은 상임위 배분에 대해 11대 7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원구성 협상 시한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진 않았는데요. 멀지 않은 시간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지만 우 의장이 6월 국회를 강조한 것으로 보아 이달 안에 결론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제 공이 넘어갔는데 현재 그 여야 원내대표 협상 회의가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는데요. 네. 이 시각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회동이 1시간 반을 넘어가고 있어서요. 협상 결렬로 끝난 지난 회동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비공개 회동으로 전환되기 전 여야 대표,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 의장 발언대로 6월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여야는 각자 상임위와 특위 활동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와 환노위를 개최했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10개 상임위를 열 예정인데 간사 선임과 정부 측 출석 요구 등을 의결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도 가져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이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모색한 국민의힘은 당분간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네. 오늘과 같은 의총은 한 2, 3일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잠정 금요일 오전에 의총을 다시 한다. 우리 의원님들과 저는 많은 시간을 이 민생 현장 그리고 민생 정책 속으로 간다. 추 원내대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그룹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오늘 TK 지역 재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통상 상임위 간사를 재선 의원이 맡는 만큼 이 자리에서 원구성 대응 방안이 논의됐을 걸로 보입니다. 네, 금요일 오전에 의총을 이제 다시 연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제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다음 달이면 또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대표가 이제 정해지죠. 7월 23일로 확정이 됐죠.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민심과 당심이 차이를 보였다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달 23일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네. 후보 등록이 24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지는 만큼 이번 주 출마 선언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차기 대표 선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간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들은 유승민 전 의원을 29% 지지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27% 선호했습니다. 네,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보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59%의 지지를, 유승민 전 의원이 6%를 선호를 받으면서 격차가 꽤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규칙이 당심 8대 민심 2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당원 의견이 강한 만큼 한 전 위원장이 지지층에서는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친윤계에서는 견제구가 계속되는데요. 이철규 의원은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른바 어대하는 당원
당원을 모욕하는 거라며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까 여론조사에서 2% 지지를 받은 김재섭 의원이 친윤계 대표 후보가 될 거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김 의원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의원은 친윤 개혁이 정치적 소임이지 지원을 받을 생각은 없다면서 전당대회 출마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윤계에선 당대표가 아닌 최고위원 선거에 집중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친윤계 한 의원이 이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차리고 함께 나설 최고위원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네. 이르면 이번 주말 사이에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 추가 기소에 대해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네요.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죠. 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최대 4번 재판을 가야 할 수도 있어 이 대표 날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이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지난 금요일 이 대표가 추가 기소에 반발하면서 언론을 검찰 애완견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언론학 공식 용어인 와치독, 랩독을 인용해 항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중앙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죠. 이 대표 맞춤 개정이라는 비판에도 의원총회 등 추가 의견 수렴 없이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당내에선 당대표를 출마할 후보군조차 언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당규상 당대표 연임을 위해선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데요. 전당대회 절차가 1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쯤에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도 여야가 290여 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5.3일 민생법안의 후속 조치로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을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법안들을 김재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발의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5대 분야 31개 법안인 5.3일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정했었는데 그중 일부를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결국은 21대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이렇게 무산이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야당을 계속 설득을 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매각이나 임대를 위해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정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에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 수사 대상을 확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난 13일 김용민 의원 등 169명의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과 그리고 명품백 수수, 그리고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위법한 청탁, 그리고 혹시 모르는 청탁으로 인한 위법 행위들이 있었는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이미 과방위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금액 또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은 하루 평균 5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인공지능과 바이오, 생명공학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 4건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에는 체계적인 AI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의 AI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과 바이오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내용의 생명공학 육성법 개정안, 그리고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콘텐츠 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동수당 확대를 포함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을 현행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 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법도 포함됐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 3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허 대표는 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를 비롯해 반성문 감형 폐지와 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경제, 사회,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사기 범죄자들에게 10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진정성이 결여된 반성문의 감형 가능성을 없애야 하며 장기 요양 서비스의 정부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국회 정책 영상 플랫폼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정책 영상 플랫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개최하는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의 생중계와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하며 일부 세미나에 한해서 10분 분량의 요약본과 1분 길이의 쇼츠 영상을 제공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현장과 사회 각계를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통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와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언론 비하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날선 발언을 내놨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언론이 진실을 왜곡해 보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 대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학계에서 쓰이는 용어를 인용해 항변한 것이라면서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한 언론사의 노조위원장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 발언은 언론이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라면서 동조를 했습니다. 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대다수의 언론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행태는 애완견으로 불릴 만하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언론인 전체나 거기 모여있던 기자들 전체를 애완견이라고 부른 건 아니죠. 언론이 다루지 않고 있는 점을 이재명 대표가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런 행태는 언론이 애완견이라고 비판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대다수는 이런 말을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잘 안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고 그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발언을 두고 언론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개혁신당의 조응천 총괄특보 단장은 이 대표 발언을 방어하고 나선 분들이 애완견이라면서 직격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막말을 하고 망언을 해도 뭐 의뢰 그렇거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이거는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언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언론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급해졌겠죠. 이화영 재판이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개딸 등 팬더믹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민주당은 이재명 방패를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높아지는 만큼 의원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격조 높고 품위 있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화약고 법사위입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선 20여 분 만에 해병대원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습니다. 법사위 현안인 최상병 특검 법안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법사위원회 야당 구성원을 보면 민주당에선 대체로 강성파 의원들을 법사위에 배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을 필두로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그리고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 그리고 강경파로 분류되는 서영교, 김용민, 장경태 의원도 보이고요.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과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 그리고 대장동 변호인당에 포함됐던 이건태, 박균택 의원까지 이렇게 법사위에 모이면서 그야말로 전투력이 강한 멤버들이 모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멤버 구성에 더불어서 위원장까지도 가져간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주당 법사위가 나서고 있다며 이 모습이 민주당이 장악한 대한민국 국회 현 주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법사위 운영위를 거의 무사로 삼고 있어요. 좌청룡 500호 같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특검법 같은 것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비교섭단체 한 명의 위원 몫에 대한 제2소위 배정을 재고해 주시고 제1소위에 배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저와 대화를 충분히 나누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해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했는데 꼭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비교섭단체 법사위원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검찰개혁과 특검 법안들을 다루는 제1소위원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결국 표결을 통해 박은정 의원은 제2소위에 배정됐습니다. 여당의 보이콧에 이어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의 법사위입니다. 22대 국회 법사위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원 구성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반쪽 국회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소위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했는데요. 원 구성 백지화와 공개 토론 제안으로 맞서고 있는 여당의 돌파구는 무엇인지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네, 국회 입성부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시각까지 이제 회동이 계속 이어지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물러서면 안 된다는 강경론과 함께 7개라도 가져오자는 현실론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금요일쯤으로 의총이 다시 열릴 것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전했는데 이 자리에선 지금과는 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때까지 그 원 구성과 관련된 협상 과정을 보면 당장 돌파구는 조금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원래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하고 그다음 제2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전통
또 그리고 여당에서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던 이런 전통들을 다 무시하고 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지금 11개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는 등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에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우리 국민의힘에게 양보를 하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뭐 그런 협상안도 이런 지하에 거절이 됐고요. 또 우리 국민의힘의 에서는 공개 토론 제안까지 했지만 이에 대해서 또 응답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적극적인 좀 중재자 역할을 중립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역할 외에는 참 돌파구를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서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것을 두고 여당은 입법 사유화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재명 사법학의 저지 특위를 구성을 했는데 이 특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특위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예, 지금 그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결코 양보하지 않았던 이유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든지 또 이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해서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특검을 하겠다든지 또 심지어는 뭐 법 왜곡죄, 또 수사기관 무고죄 이런 것까지도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사법학의 저지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 구성 합의 결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코 사법부를 민주당의 손바닥 위에 올려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이 대표 관련된 수사나 재판 등을 또 감시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오늘도 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행위에 대해서 과거에 그 전화 통화 녹음이 공개되는 등 이런 이슈들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사법학의 저지 특위를 통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의도를 좀 감시하고 공론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전대 민심 반영 비율을 20%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예. 민심 여론조사에서 이제 많이 앞서가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당헌 당규 개정 특위에서 8대2로 할 것인지 7대3으로 할 것인지 여러 의견을 살펴봤었고요. 그 결과 이제 비대위에서 두 가지 안 중에서 8대2로 결정을 했는데 이런 결정이 저는 특정 후보에게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기는 힘들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논의 과정에서 당원들은 8대2 안을 좀 더 선호를 했었고 또 이제 민주당이 현재 25% 여론조사 반영 룰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당원들의 의견을 조금 높게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제기가 돼서 이번에 8대2 안으로 정해진 것 같고요. 이 룰에 맞춰가지고 각 후보들 진영에서 또 전당대회를 준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물론결이 2021년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운운하면서 경제 과학의 영역을 정치 비방으로 폄훼하고 나섰습니다. 민생과 국익 앞에서도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 직업 교육이 여야가 동해 심해 대왕고래 시추 계획을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시추 작업에 첫 삽을 뜰 예정이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산자위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의원을 모시고 주요 쟁점과 국회 검증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지금 인터뷰하신 내용을 봤는데 네. 꼭 소개를 목포 출신 김원희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하고 네. 우리 시민들께 김원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요. 네. 다른 것 다 떠나서 목포 시민님께 자랑스러워서 네. 항상 목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열심히 일하신다는 그 이유로 또 지금 청바지를 입고 계신데 예. 활동하시기 좀 편한 복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본회의장이나 이제 상임위원회 같은 상임위원회장 같은 네. 격식이 좀 필요한 곳은 항상 양복을 입는데 아. 좀 이렇게 좀 평상시에는 일할 때는 편한 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원희 의원님의 지금 그 책상 아래로는 청바지와 운동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에겐 지금 네. 보이고 있지만 네, 시청자분들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네, 청바지 입고 계시다는 점. 네. 의원님의 그동안 이제 경력 좀 프로필을 살펴봤더니 이제 정무, 정책, 뭐 홍보, 대외 협력 이런 단어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좀 브레인으로 역할을 많이 하셨고 커뮤니케이션에 강점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이해가 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다들 잘 모르시는데 제가 갑자기 고위직이 된 걸로 아시는데 저 7급 수행비서 출신입니다. 네네. 제가 그래서 29살에 수행비서로 출발해서 서울시 6급 정무비서 네. 그때 박병석 의장님이 그때 서울시 부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거쳐서 그분하고 국회에 들어와서 비서관을 거쳐서 김대중 대통령 때 4급 행정관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님과 보좌관을 하고 또 돌아가셨네요. 박원순 시장님 모시고 네. 서울시 정무보좌관, 정무수석 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당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바닥을 다져 오셨고 지금 이제 재선에 이제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 지난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최대 140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한껏 이제 높았었습니다. 대통령의 브리핑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쏘아올린 대형 폭탄이 지금 점점 불발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한마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산처럼 무거워야 되는데 과연 그 매장량 140억 개의 어떤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되게 좋은 뉴스인데 그걸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면서 이 현장에 나서서 직접 대국민 간담회를 했어야 될 문제냐라는 게 의심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이 설익은 장밋빛 전망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알게 됐고 민주당이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와.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의심들을 하나둘 캐보니까 이게 양파 껍질처럼 점점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의심이 의혹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의심이 의혹으로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액트지오라고 하는 그 140억 배럴의 매장 가능성을 검증했다고 하는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봤더니 가정집에서 1인이 그다음에 세금도 제대로 못 내서 법인이 소멸된 그런 부실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이 1인 기업, 부실 1인 기업, 세금을 체납한 1인 부실 기업이 검증한 내용이 정말 믿을만한가? 뭐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믿을만한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의심들이 하나 캐면 또 나오고 하나 캐면 또 나오니 이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이 발언이 당시의 논란이었던 최혜병 특검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이런 것들을 물타게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게 하기 위한 국민전환연령 아니었냐 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자, 그럼 그 불발탄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좀 하나하나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네, 좀 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말씀하셨던 그 액트지오의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전문성이 충분히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 그 완납은 다 됐고 법인 소멸도 이게 아니다. 그리고 계약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도 뭐 중요한 건 그 입찰이 되지 않았던 빅2가 있지만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들어볼까요? 저는 산업부의 이런 모습 되게 낯설어요. 갑 오브 갑이잖아요. 산업부는 대한민국에서 발주하는 주요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처예요. 네. 그래서 온갖 용역회사의 산업부 직원들이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하는지 알만한 사람 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용역회사 너네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어? 너네 회사들의 재무 실적이라든가 너네들의 실적, 너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력 이게 다 허위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면 그걸 용역회사를 불러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묘하게 그렇게 안 하고 용역회사를 즉 을 중에 을은 갑 발주처가 네. 보호하고 비호하고 대변하고 있어요. 이런 행태 자체가 저는 이거 뭐지? 의심이 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발주처 중에 발주처인 산업부의 이런 모습 굉장히 낯설다. 네.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로 들어서고요. 그래서 살펴봤죠. 지명 입찰 경쟁이라고 있어요. 네. 아마 수의계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경쟁을 안 하고 그냥 네. 1대1로 그 자격을 갖춘 회사한테 그냥 그 계약을 맡기는 거거든요. 지명 입찰 방식은 그 수의계약의 약간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업체 하나, 둘, 셋을 딱 지명해가지고 지정해서 네. 그 세 곳만, 두세 곳만 지정된 곳만 경쟁 입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약간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무제한의 어떤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근데 이 지명 경쟁 입찰 방식도 무엇을 갖춰야 되냐면 기술 능력, 즉 얼마나 이 양반들이 실적을 쌓았는지 네. 실적, 그다음에 이분들의 재정 상태, 그다음에 사회적 신인도 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심사해서 자격을 갖춘 곳만 그 경쟁 대상, 그 지명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인데 네. 지금 벌써 재무제표가 빵꾸 났던 거 아닙니까? 이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해서 네. 법인세를 못 내서 법인 자격이 상실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옹호할 일이 아니라 산업부가 지금 옹호하고 있잖아요. 옹호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왜 찾아내지 못했는지를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액트지오가 시추해서 이 성공 가능성을 이제 20%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 금색이 이제 최고 유전이라고 하는 남미 가이아나가 이제 16%라고 하면 이게 그거보다 상회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수치야. 가능성 유망성 맞습니다. 아니냐. 이런 네.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분석이 네. 즉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묻혀 있을 거라고 분석한 그 분석이 네. 신뢰가 가야죠. 그 신뢰는 어디서 획득하죠? 그 분석한 회사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회사의 실적과 그 회사 대표의 능력과 신뢰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액트지오라고 하는 아브레우라고 하는 고문, 왜 대표가 아니라 고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브레우 고문에 대한 의문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분석한 내용이 옳으냐라고 하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네. 두 번째, 그러면 그 분석한 이 액트지오가 분석한 내용을 검증을 제대로 한 번 더 이제 교차 검증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무조건 믿을 네. 수는 없으니까. 교차 검증을 했는데 그 교차 검증을 한 3인의 해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3인의 해외 전문가가 알고 봤더니 아브레우 교수하고 텍사스대에서 동문 수학한 선후배 사이예요. 대학 동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데이비드 모릭이라는 분은 대학 선후배일 뿐만 아니라 논문을 같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인이었던 거죠. 네. 그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즉 공동 논문 저자라고 하는 얘기는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방법론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해요. 비슷한 눈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것을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비슷한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즉 분석회사와 검증 전문가가 한 통속이었던 거예요. 심판하라고 심판을 맡겼더니 알고 봤더니 심판하고 한 편이면 그 사람이 판단한 그 검증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액트지오의 고문과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그 논문의 공동 네, 논문 저자였던 사람이 2003년에 검증에 참여한 뭐 일원이었다 그 말씀이죠. 근데 그 나머지 2명도 대학 동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같은 전공을 한. 자, 그리고 그 시추하는 그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일각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번에 뭐 1천억 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비용이나 경제성 면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들을 따져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이제 산업부는 1,000억 정도로 좀 줄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전문가들은 1,500억 정도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동해 심해예요. 네. 1,000m 이상 되는 곳이어서 무슨 변수가 발생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고 네. 이게 늘어나면 근데 이제 뚫었다 멈출 수는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 500억 뚫어서 이제 갔는데 이게 좀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멈출 수 없잖아요. 1,000억이 들어갔어. 멈추나요? 조금만 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좀 유동적이죠. 네. 그래서 네. 어떤 전문가는 여기가 동해 심해이기 때문에 약 1,500억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다. 1,000억과 1,500억의 갭 괴리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좀 더 과학적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산업부 너네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액트지오의 얘기를 믿었습니까? 네. 자료를 한번 공유해 봅시다. 그리고 그 해외 전문가 3인이 맞다고 검증을 했다는데 그 검증된 자료와 회의록, 결과 보고서를 좀 봐봅시다. 안 줍니다. 네. 자료 제출을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아니 재정이 최소 5개를 뚫어야 돼요. 1,000억에서 1,500 들어가는 걸 최소 5개, 일반적으로 10개를 뚫는답니다. 네. 그러면 최소 5,000억에서 최대 몇 조가 들어갈지 모르는 이 사업에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건데 영업 기밀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국회에는 공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영업 기밀이라는. 그래서 의혹이 더 커지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추가로 여쭤보기로 하고 우선 그 여당이 당내 그 에너지 특위 15개 지금 특위를 이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에너지 특위를 통해서 이 시추 계획을 적극 이제 지원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민주당에게는 동해 이제 석유 시추 계획 이 자체에 대해서 좀 너무 정치 쟁점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이 공 우리가 쐈습니까? 이 폭탄 우리가 쐈습니까? 본인들의 소속 정당인인 윤석열 현역 지금 대통령께서 쏘아올린 폭탄입니다. 그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불발탄인 것으로 지금 점점점 밝혀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하자고 하는 건데 특위하지 말고요. 산자위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특위에서 바깥에서 그러십니까? 국회 산자위에 정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산자위 열어서 산자부 장관 부르고 석유공사 사장 불러서 왜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로 좋은 우리 국민들도 환영할 내용이니까 다 얘기하고 우리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 다 설명해주고 다 풀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산자위 안 들어오고 밖에서 특위를 만들어요? 그것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민주당 탓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한 발언 국민의힘 소속인 대통령이 한 발언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산자위 간사이면서 또 민주당 기후행동 모임인 비상의 일원이십니다. 기후위기와 또 직결되어 있는 게 그 에너지 산업일 텐데 환경적인 측면에선 이 화석 연료를 줄여가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석유 한방을 낮이하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유전 개발이 꼭 필요하기도 한데 자, 이 에너지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산유국의 꿈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항상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죠. 그렇죠. 저도 네. 이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걱정인 게 석유가 140억 배럴 이상 있어서 사업성이 이른바 상업성이 충분히 보장되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부터 시추공을 뚫어서 이제 확인하고 얼마 매장량을 확인 매장량을 확인하고 네. 등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실제 석유가 있다고 했을 때 더 뚫어서 이게 석유가 나오는 시점, 상품화되는 시점이 10년 후입니다. 근데 10년 후가 공교롭게 어떤 시절이냐면 내연기관차의 유럽 수출이 중단됩니다. 즉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차거든요. 즉 이른바 기름
휘발유나 경유를 때는 그쪽이 석유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 유럽이 내연기관차를 수입을 중단하면 석유를 이용해서 가는 내연기관차가 세계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석유. 두 번째, 아리백입니다. 일단 모든 상품을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아리백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점점 재생에너지가 세지고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감소시켜야 됩니다, 실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재생에너지의 투자가 글로벌 투자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석유를 떼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보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얻는 에너지 값이 훨씬 더 저렴하고 사업성이 뛰어날 겁니다. 자, 10년 후에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석유 가치가 그대로 10년 후에도 보장될 거냐?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후위기행동의원 비상의 한 일원으로서 저는 어마어마한 상업성이 있다면 모를까. 뭐 우리가 판단해 봐서 그게 석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정말 아주 높은 수준의 사업성이 아니라면 저는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능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보수적이 아니라 진보적으로죠. 왜냐하면 석유 에너지에서 이제는 재생 에너지로 가자는 제안이니까 보수가 아니라 훨씬 진보적인 제안인 거죠. 시추 탐사에 대해서 저는 국한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 특위를 열지 말고 산자위로 들어와라 그런 입장은 이제 밝히셨는데요. 또 이제 자료 공개를 놓고서 지금 이제 석유공사와도 좀 신경전.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이제 신경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석유공사가 자료 제출에 뭐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과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까지 그 민주당이 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 심사에 이제 권한을 또 국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에는 또 어떻게 민주당은 어떤 분위기인지 좀 총체적으로 관련해서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에 빨리 산자위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석유공사 또는 산업부의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저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명 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사업 실적, 능력, 그다음에 재무 상태, 그다음에 신인도 이런 걸 고려해서 자격이 되는 데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인 곳 두 곳이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액트지오는 1인 세금을 체납한 1인 기업이고 나머지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이 두 군데인데 그 두 개를 떨어뜨리고 액트지오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국가계약법을 명백하게 이 법인세 체납을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약 당사자가. 그럼 계약 당사자가 석유공사든 산업부든 이잖아요. 갑의 위치긴 하지만 계약 당사자잖아요. 확인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명 경쟁 입찰에 액트지오를 참여해 줬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제 이제 의심이니까 저의 뇌피셜이니까요. 저는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써줄 맞춤형 보고서를 써줄 회사로 액트지오를 지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국정조사든지 산자위 회의든지를 통해서 풀어보고 싶은데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기밀? 국가재산이 조 단위가 투여될지 모르는 사업에 영업기밀이 어디 있습니까? 깜깜이로 그냥 우리가 산업부나 석유공사가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믿고 맡겨야죠. 그러면서 예산 줍니까? 저는 곧 있으면 예산 심사라고 하는 국회의 시간이 온다. 지금은 감추고 싶을지 모르지만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럴 바에는 지금 빨리 자료 제출하고 산자위 열고 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로 돼서 진실을 빨리 밝혀서 이게 정말로 액트지오의 분석이 맞다면 가고
액트지오가 진짜 사기 기업이었으면, 사기꾼이었으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서 예산 낭비를 막고 하는 게 우리의 도리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려원 의원님 떠올려 보면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그 삭발식을 했던 게 좀 생각이 나는데 네네. 그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하기 위한 그 삭발식이었던 그렇습니다.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1호 법안으로 국립 목포대에 100명 정도 규모 그 의대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네. 발의를 하셨는데 그 이 밖에도 또 목표를 위한 계획 등 그 22대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한 네. 그 포부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유일하게 국립의대가 없는 곳이 네. 목포입니다. 네. 그리고 34년간 그래서 의대를 만들기 위해서 목포 시민들이 참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제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저쨌든 전남권에 의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김영록 지사가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우리가 추진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김영록 지사가 목포 의대 신설을 지정해 주리라 믿고 저는 그 지정을 하면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목포 의대법을 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관심 있는 건 아까 재생에너지 말씀드렸는데 신안 서남권 전남 신안권 신안 앞바다와 목포 임자 이쪽이 최고의 해상 풍력의 최적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경기도나 서울로 올려보내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8.2기가 어마어마한 전기량을 만들어서 그 재생에너지를 전남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수도권 주민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여기서 쓰자, 전남에서 쓰자. 근데 이게 시민용으로는 쓰고 가정용으로는 쓰고 남으니까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이 지금 재생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내에 재생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좀 삼성이나 무슨 현대나 이런 데가 지금 난리예요. 재생에너지 구하려고. 그런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아리백 기업들이 내려오셔라. 그러면 우리가 만든 재생에너지 싼 값에 주겠다. 그래서 아리백 전용 국가 그린산단을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인데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좋은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목포를 안 떠나고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래전에 제가 이제 방송사 입사를 하면서 목포지사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요. 네네. 오랜만에 목포도 한번 다시 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한번 오십시오. 맛있는 거. 세발낙지 생각도 나고요. 네, 맛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동해 유전 시추 계획 쟁점을 중심으로 국회 선자위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